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곧 1년째가 됩니다. 세계 곳곳에선 지금도 크고 작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칫덩이 올림픽 때문인데요. 현재 연기를 하긴 했지만 취소의 가능성까지 야기되고 있죠. 일본에겐 안타깝지만 올림픽을 기다리는 세계인들은 이제 2024년에 열릴 파리 올림픽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IOC에서도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파리 올림픽에 관한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젊은 층을 겨냥한 브레이크 댄스,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양궁을 이을 또 하나의 효자 종목이 나타났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효자 종목이 뭘까요? 바로 브레이크 댄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브레이크 댄스는 한국이 톱 클래스란 사실을요. 이번 시간에는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기며 댄스의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는 우리 한국에서 각종 세계대회를 통해 꾸준히 우승한 분야인데요.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 실력이 뛰어난 것은 과거 여러 매스컴에서도 다뤄졌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 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한 스트릿 댄스의 일종인 브레이크 댄스는 힙합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으로 비보잉 또는 브레이킹이라고도 부릅니다. 헤드스핀을 포함해 현란한 몸짓으로 힙합의 멋을 한껏 강조하는 이 브레이크 댄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가 되는데요. 2024 파리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 댄스에는 남녀 금메달이 1개씩 걸려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댄스는 이번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 승인에 앞서 지난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유스 올림픽 대회에서 시범 운영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스 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 성적은 어땠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 박수! 청소년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김혜리 선수가 여자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브레이크 댄스의 강국답죠.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는 2001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이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를 호령하며 최전성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이렇게만 듣는다면 아직 확 와닿진 않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가별 브레이크 댄스 세계 랭킹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사이트, 바로 비보이 랭킹즈입니다. 비보이 랭킹즈는 전 세계 약 750여 개의 비보이 팀이 등록되어 공식적인 대회에서의 승패를 수치로 환산하여 순위를 정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비보이 랭킹즈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국가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팀 랭킹에서 한국팀 진조크루가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개인 랭킹 부분에서는 진조크루 소속 한국인 홍텐이 2위를 차지하고 있죠. 2001년 결성된 진조크루는 배틀 오브 더 이어 등으로 전 세계 5대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유일한 팀입니다. 진조크루의 단장 김원준 대표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메달권 입상은 충분하다. 진조크루가 200번 이상 우승한 만큼 한국 브레이크 댄스는 노하우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관련 선수들에겐 축제 분위기인 동시에 어딜 가나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호주 스쿼시의 거장 미셸 마틴은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올림픽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로 올림픽은 점수에 관한 게임이거나 달리기 종목이어야 한다. 명확한 정답과 승패가 있어야 하는데 댄싱처럼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는 걸 가져오면 분명 비도덕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스쿼시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지 못했지만 브레이크 댄스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이런 비난을 받고 있죠. 하지만 미셸 마틴의 말에도 어느 정도 동감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감성으로 예술성 등을 따져 점수를 주는 방식은 그의 말처럼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피겨스케이팅을 통해 이 아픔을 톡톡히 기억하고 있죠. 형광나방, 초록 어머니 외 이 두 단어만 들어도 지난 소치의 악몽이 바로 떠오릅니다.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소투니코바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판정 논란 끝에 올림픽 2연패를 노리던 김연아 선수를 이기며 금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소투니코바 선수는 러시아의 개최국 입점
즉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쳐 후한 점수를 받아 정상에 올랐다는 비판을 들었는데요. 물론 이런 비판은 우리나라에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일간 USA 투데이 등 외신들이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소트니코바의 점수에 대해 심판들의 매우 배리관대한 판정이라며 러시아 관중의 열광적인 반응이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죠. 이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 네티즌들은 브레이크 댄스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에 또 편파 판정이 생기면 어쩌냐와 같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비보이 비걸 선수들은 실력으로 압도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고 있죠. 특히 앞서 소개했던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유스올림픽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혜리 선수의 포부가 엄청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브레이크 댄스에 입문해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며 기량을 연마해온 김혜리 선수는 올림픽에서의 브레이크 댄스 정식 종목 채택 소식에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몸을 성하게 잘 유지해서 파리올림픽에선 유스올림픽의 동메달을 금메달로 바꾸고 싶다면서 브레이크 댄스를 바라보는 문화적인 인식과 지원, 인지도 등도 모두 바꾸고 싶다고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는 동메달 획득 전 3번의 예선을 거쳐 유스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었는데요. 유스올림픽 브레이크 댄스를 주관하던 세계 댄스 스포츠 연맹에 먼저 동영상을 보냈고 김혜리 선수는 대만에서 50명이 겨루는 아시아 지역 예선 출전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시아 예선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김혜리 선수는 2018년 5월 일본 가와사키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브레이크 댄스 챔피언십에서 3위에 올라 12명이 출전하는 유스올림픽 초대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유스올림픽 본선에서도 시상대의 한 자리를 점한 김혜리 선수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춤꾼으로 급성장했죠. 브레이크 댄스는 원조인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비보이 인구는 500만 명에 달하고 일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국립 비보이 팀이 생겼을 정도인데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도 브레이크 댄스는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의 열기가 세계적으로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우리 한국은 뛰어난 실력에 대비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비걸은 20명도 채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걸들이 공연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비걸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 비걸을 하려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진주크루의 단장 김원준 대표도 비보이 인구가 증가세인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2010년 이후 브레이크 댄스의 인기가 사그러들었다고 아쉬워했죠. 하지만 곧 다가올 파리올림픽에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뛰어난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테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겁니다. 특히 이번엔 비거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춤으로 꿈을 표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비보이 비걸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느덧 12월 중순에 접어들었고 크리스마스 디데이까지 남은 날은 한 자릿수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마냥 설레기만 하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힐링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특별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어렸을 때는 선물에만 눈이 갔지만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맛있는 음식도 기다려지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뭘 먹을지 고르셨나요? 재밌는 건 옆나라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마다 꼭 먹는 그들만의 전통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일본 명절도 아닌데 대체 무슨 전통 음식을 먹는다는 걸까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본에선 KFC가 그의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합니다. 바로 치킨이 일본만의 크리스마스 전통 음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치킨이 아닌 무조건 KFC 치킨이어야 하는 겁니다. 일본 만화나 드라마에서도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뜯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요. 2016년 BBC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매년 약 360만 가정이 크리스마스에 모여 KFC 치킨을 뜯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KFC 매장 앞에 치킨을 사기 위한 사람들의 줄이 일본의 연말연시 풍경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에 사람이 몰리는 걸 예상해 몇 주 전부터 치킨을 예약해 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일본인들은 크리스마스에 KFC 치킨을 먹는 걸까요? 뉴스 웹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 일본판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에 KFC 치킨을 먹는 일본인들의 전통은 거짓말에 의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거짓말이라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때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70년 문을 연 일본 KFC 1호점은 소비자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행인들은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지붕에 영어 간판을 내건 KFC 매장을 보고 이발소인지 제과점인지 헷갈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때문에 특히나 보수적인 일본에선 낯선 매장에 발을 들이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파리만 날리던 일본 KFC 1호점에게 한 유치원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일본에서 흔치 않은 기독교계 유치원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2%도 채 되지 않았던 일본에선 마땅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없었죠. 때문에 유치원은 당시 점장이었던 오오카와 다케시에게 산타 분장을 하고 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오오카와는 직접 산타 분장을 한 채 유치원에 치킨 배달을 갔습니다. 커다란 치킨통을 들고 춤을 추는 산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파티는 대성공을 했죠. 이후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해 다른 유치원에서도 오오카와에게 산타와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이때 오오카와는 아예 매장 앞에 세워놓은 모형에도 산타 옷을 입힌 뒤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는답니다. 이렇게 그의 영업 방식은 입소문을 타다가 NHK가 그를 인터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양에서는 정말로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게 크리스마스의 일반적인 관습이냐라는 질문에 오오카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이 인터뷰를 통해 크리스마스 앤 치킨이라는 전통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오오카와는 2018년 인터뷰에서 사실 서양에서 치킨이 아니라 칠면조를 먹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거짓말을 했다며 후회한다고 말했죠. 다만 그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오카와의 거짓말 덕분에 일본 KFC는 크리스마스마다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고 1974년부터는 일본 전역에서 KFC의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오오카와 다케시는 일본 KFC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죠. 어떻게 보면 훌륭한 마케팅으로 보이는 사례이지만 이 마케팅이 펼쳐진 곳이 일본이기에 우리 네티즌들은 역시 선동과 날조의 나라, 1000번 거짓말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속담의 나라답다. 실제 치킨을 먹는지는 미국인에게 확인해봐야지. 왜 KFC 점장에게 물어보냐? 일본인들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치킨의 민족인 한국인으로서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치킨을 먹는 일본의 전통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배고프다, 치킨 먹어야지. 아싸, 오늘은 치킨이다. 기분이 꿀꿀하니 치킨으로 달래줘야겠다 등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늘 치킨을 먹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식 치킨은 세계인들도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처럼 치킨을 먹는 특별한 날이 만들어졌다면 믿기시나요? 이번엔 나라를 바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치맥 열풍이 불었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일합니다. 하지만 이 치맥 열풍이 이상한 유행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극중 전지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눈 오는 날은 치킨의 맥주인데,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에선 첫눈 오는 날에 치맥을 먹는다와 같은 이상한 인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마저 SNS에 첫눈 온 날 치맥 드셨나요? 라고 올릴 정도로 중국은 첫눈과 치맥을 엮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에서는 사용자가 치맥을 뜻하는 중국어를 포함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눈송이나 눈사람이 화면에 뜨도록 하는 서비스를 포함했다고 하죠. 또 영화 호우 시절에서 정우성과 호흡을 맞춘 중국 여배우 고원호는 SNS 계정에 첫눈은 왔는데 치맥은 어디에? 라는 글을 올리는 등 중국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첫눈과 치맥을 함께 연상한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인으로서 이런 오해를 받는 게 참 수치스럽지 않나요? 한국인에게 치킨이란 눈 오는 날에만 먹는 음식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인데 말이죠.
그들의 말처럼 한국인들이 눈 오는 날에만 치킨을 먹는다면 한국의 계절은 온종일 겨울일 것이며 북극과 남극의 경계는 허물어져 한극이라는 새로운 지형이 생겨나 북극곰과 함께 치킨을 뜯으며 살았을 겁니다. 조금 많이 과장스럽긴 하지만 그만큼 한국인들은 치킨에 대해 진심이죠. 이렇게 한국식 치킨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사실 치킨은 과거 미국 흑인 노예들의 소울푸드라고 합니다. 그 어원을 찾아보면 오븐에 굽는 로스트 치킨이라는 미국 남부식 닭 요리법을 오븐이 없는 흑인 노예들이 기름에 튀겨 먹으며 시작했습니다. 튀김은 고열량 음식이라 당시 고된 육체 노동에 시달리는 흑인 노예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됐죠. 때문에 프라이드 치킨의 유래는 사실상 미국 남부 농장지대에서 일했던 흑인 노예의 애환이 담긴 소울푸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식 치킨이 본고장에 역수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닭고기 구매가 높아지고 배달 음식 이용이 늘어나면서 한국 치킨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새콤한 사각 무절임과 한국식 양념에 거부할 수 없는 맛이라는 호평은 미국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본촌 치킨을 소개한 문구이죠. 페리카나 치킨 역시 코로나19로 맨하탄 식당들이 도산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체인점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일본과 중국은 사실 평소에 치킨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 유학생은 KFC는 평소에 파리만 날리면서 크리스마스에만 분주하다라고 현지 치킨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고, 중국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가 종영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한국인들은 첫눈 오는 날에 치킨을 먹는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수인 것을 느낄 수 있죠. 치킨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른 우리 한국인들은 크리스마스, 첫눈을 막론하고 치킨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으로 과거 흑인 노예들의 소울푸드였던 치킨은 한국을 만나 현재는 전 세계인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식 치킨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고 즐거운 기억으로만 남겨졌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치킨에 맥주 한 잔 어떠세요?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고가의 물품을 놓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들, 이런 모습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며 한국의 시민의식을 칭찬하는 장면이나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이 올려진 책상을 보고선 누군가 자리를 찜해놨구나 라고 생각하며 빈자리를 찾으러 다니죠. 모두들 한 번씩은 경험하거나 느껴봤을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한국의 시민의식을 칭찬하는 상황에 꼭 한 명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은 CCTV가 많아서 그래. 그렇다면 정말 한국인들의 양심과 뛰어난 시민의식은 CCTV를 의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의구심이 샘솟는 가운데 영국의 한 사이트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대체 어떤 놀라운 발표를 했을까요? 바로 CCTV 보유량이 많은 전 세계의 도시들을 순위로 나타낸 것이죠. 그럼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한국의 도시에 CCTV가 많이 설치됐을까요? 결과는 NO! 아닙니다. 지난 7월 영국 기술 웹사이트 컴페리테크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으로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설치된 CCTV의 개수는 115만 개로 확인됐습니다. 그 외에 상하이와 타이위엔 등 중국의 다른 도시들도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놀랍게도 CCTV 보유량에 있어서 중국 도시들이 상위 20개 도시들 중 16개를 휩쓴 겁니다. 중국 도시 외에는 영국의 런던과 인도의 델리,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등이 높은 순위로 집계됐죠. 반면 한국 도시들은 CCTV 보유량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4883대로 44위, 부산은 780대로 111위입니다. 게다가 인구 대비 감시 카메라 설치 대수는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죠. 서울은 1000명당 4.1대로 53위, 부산은 1000명당 0.23대로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컴페리테크는 이런 조사를 통해 CCTV가 많다고 해서 범죄율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통해 CCTV 설치 찬성의 주된 이유는 개선된 법 집행과 범죄 예방이다. 하지만 CCTV의 수와 낮은 범죄 지수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우리 네티즌들은 사실은 나도 CCTV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냥 우리나라 국민성이 뛰어난 걸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다라는 의견도 나타내며 한국인으로서 좀 더 자긍심을 가지게 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말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중국 베이징에서 행위예술가 덩 유펑이 특이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덩 유펑의 지휘에 따라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허리를 웅크리거나 고개를 아래로 고정한 채 좀비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베이징 행복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덩 유펑은 행복거리에서 한 무리의 참가자들을 이끌고 CCTV를 피해 걷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거리를 점령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지적하는 프로젝트였죠. 덩 유펑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2달을 매달려 베이징 시내를 샅샅이 돌아 CCTV 설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행복거리였죠. 행복거리에는 1km 정도 되는 구간에 CCTV가 무려 90대나 설치되어 있었는데 덩 유펑은 3D 지도를 만들어 CCTV 설치 지역과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CCTV에 노출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동선을 파악한 뒤 온라인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은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걸음으로도 걸어야 했는데요. 높은 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벽에 바짝 붙기도 하고 알루미늄 호일판, 광고판, 심지어 임시로 정차된 경찰차 뒤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약 1.1km를 걷는데 2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덩 유펑은 참가자들은 CCTV에 얼굴이 찍히는 것만은 피할 수 있었으나 전신이 안 나오도록 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가자 조이스 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CCTV를 피하기가 힘들었다며 CCTV가 몇 대밖에 없어서 쉽게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CCTV는 사방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고 참여 후기를 밝혔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CCTV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중국 당국은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영국의 컴페리테크가 밝힌 것처럼 CCTV가 많다고 해서 범죄율이 반드시 낮은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시민의식이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런 뛰어난 시민의식 덕분에 장기화되어가는 팬데믹 상황에서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 어려움 없이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죠. 유통업계에 무인화 바람이 불면서 지역 곳곳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 무인 셀프 세탁점, 무인 스터디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비대면 무인 매장들이 골목 상권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언택트 산업 육성이 포함됨으로써 무인화는 점점 빠르게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무인 스터디 카페는 업주 또는 직원이 상주했던 예전과는 달리 무인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통해 스터디룸의 입퇴실 상황을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좌석 현황을 안내하며 결제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부터 무인 스터디 카페가 등장하기 시작해 현재는 청소년이나 자격증 취득 수험생,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성업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 아파트 단지 및 원룸촌에서는 무인 셀프 빨래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죠. 이곳 역시 키오스크를 통해 세탁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조작 방법이 쉬워 이용 고객들이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점주가 키오스크 모바일로 접속해 매장 설비와 매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매장에 방문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고객들도 시간적 제약 없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과자, 음료 등 다양한 제품들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창업이 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인 핑미핑미 아이스는 지난 7일 500호점을 오픈했죠.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업종의 무인 매장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용자들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이 돼버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무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반면 무인 시스템의 단점도 있을 텐데요. 무인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향후 일자리에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련 법 제도의 정비나 규제를 개선해야 하고 우리 시민들도 사회 경제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상황이 맞물리면서 한국은 비대면 방식의 새 비즈니스 모델들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무리 그래도 상품들을 도난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한국인입니다. 보통 해외에서는 물건이 아닌 계산통을 노리고 걱정하기 때문이죠. 한국에 온 외국인 대부분이 입을 모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태어난 건 행운이다.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게다가 이렇게 한국에서 비대면 문화에 빨리 익숙해지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역시 우리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CCTV가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겸손함도 좋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런 시민의식에 좀 더 자긍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 거풀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